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23년도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인라케크, 알라킨. 이 말은 고대 마야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인라케크라고 인사를 건네면 상대방이 알라킨이라고 화답하였다고 하지요. 인라케크는 나는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고, 알라킨은 당신은 곧 나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타쿠의 오야신.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모두가 나의 친척이다 라는 뜻의 북미 다코타족 인디언들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인디언 세네카족의 인사말도 아주 특별한데요. 그들의 인사말은 당신이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의 부족어 중 하나인데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사말들을 듣고 있다 보면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는 멀리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내 주변 가까이에서 내가 건네줄 특별한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주어야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늘 고마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단원 FM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분투. 당신이 계셔서 단원 FM이 있습니다.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
박명근이 불렀습니다. 천밀밀. 예, 천밀밀의 의미는 매우 달콤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1979년에 발표되었죠. 하지만 1996년 장만옥과 여명이 주연했던 같은 이름의 영화가 이제 방송이 되면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리안이 I'm Still Loving You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커버해서 불렀던,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노래였었습니다. 새해가 이제 어느 정도 보름 지났나요?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매년 초가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희망과 소원을 가슴에 품게 되지요. 그래서 첫날 뜨는 해를 바라보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당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또 어떤 분들은 사찰에 가셔가지고 한 해의 소망을 가슴 깊이 빌게 됩니다. 그 소원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혹은 명예나 결혼과 진학,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품은 그 소원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달국은 그의 책 29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커다란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너무도 바쁜 나머지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거나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땅콩을 까먹거나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즐거움은 놓친다. 행복 연구가인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기쁨이 모여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행복을 뜻하는 세잎클로버는 늘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행운의 네잎클로버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큰 행복도 발견하지 못하고 일상의 작은 행복도 잃어버리곤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창가에 들이온 따스한 햇살, 오순도순 피어나는 겨울밤의 긴 이야기, 방금 목욕을 끝내고 해맑게 웃는 아이, 잠든 아들의 이마를 짚어주는 어머니의 손길, 모처럼 만년필로 쓰는 손편지, 포장마차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한 연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은 참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수많은 행복들은 오늘도 우리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감사는 커다란 것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고 작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연초에 품는 그 어려운 것들의 성취로만 이루어지는 저 멀리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 바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리야. 7월호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어 걸으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야.
검은 귀빗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것이 참아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드 꿈엔드 이 진리야 예, 들으신 노래는 이동원과 박인수가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여 부른 향수였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다. 청마 유치환 선생의 행복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마지막 연에 있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 구절은 행복에 대한 청마의 아포리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를 보다 보면 유치환 선생의 삶의 한 조각을 엿볼 수가 있지요. 청마는 통영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훗날 극작가로 성공한 형 유치진과 더불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야마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의어를 하던 부친의 사업이 기울자 귀국해 동네 고등 보통학교에 편입하게 됩니다. 1928년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한 그는 진명 유치원의 보모로 있던 권재순과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주일학교 시절부터 만나 매일같이 신문을 보내며 오빠 누이로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신식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결혼식에서 꽃을 들고 섰던 어린아이가 바로 훗날 시인으로 성장했던 김춘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마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며 애륜에 물들어 버리는 사태가 전개되고 맙니다. 청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자, 그녀는 바로 시조시인 정운 이영도였습니다. 이영도는 21살 때 결혼해서 대구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폐결핵을 앓게 되자 약국을 경영하던 언니가 살고 있는 통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지만 해방 닷새를 앞두고 남편은 결국 딸 자식 하나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지요.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정우는 이듬해인 1946년 10월에 통영여자중학교에 강사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해방 직전 만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45년 10월부터 교편을 잡고 있던 청마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인 남녀가 한 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문의 오빠는 바로 대구에서 청마와 문학으로 교류한 바가 있었던 시조시인 이후였습니다. 이미 남매 시조 시인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정운과 이렇게 청마의 기이한 인연은 우연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통영에는 당대의 문학가였던 항파 이주홍, 그리고 소설가 최희군도 있었는데요. 최희군에 따르면 그들 4명은 신선대 아래 용당동 바닷가를 거닐다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의 옛 주막에 오르곤 했답니다. 그곳에서 노파가 차려주는 둥근 상을 마주하고 그 안에 올려진 동이에 담긴 막걸리, 그리고 나물 한 보시기를 안주 삼아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술잔을 오가며 푸짐한 이야기 속에 해학과 잔잔한 미소와 호탕한 웃음으로 그들의 문학 세계를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참 넉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38살의 청마는 갓 30이 된 정운의 미모와 재능 앞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한복을 즐겨 입던 그녀의 다양한 아름다움은 이미 당대 많은 문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겠지만 무엇보다 문학을 비롯해서 그녀의 정신세계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청마는 정운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47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정운에게 시와 편지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운은 비록 홀몸이긴 하지만 유교적이고 전통적이었던 당시의 규범을 깨뜨릴 수가 없었고 더욱이 무엇보다 청마가 유부남이었던 것 때문에 정운은 더더욱 마음을 열 수가 없었지요. 정운은 마음의 문을 닫고 청마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청마는 가슴을 앓게 됩니다. 어쨌든 청마가 정운에게 보냈던 편지는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되곤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하는 판에 시인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을 열고자 그는 자신의 가슴앓이를 처절하게 그의 편지 속에 고백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귀한 정양, 안타까운 정양, 당신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나와 같은 세상에 있게 됩니까? 울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미련이십니까? 한동안 편지에서 청마는 그녀를 정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양이란 가수 현인이 부른 뱃삼의 무초에 나오는 프랑스 말로는 리라꽃이라고 하고요. 가수 이문세가 부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에 첫머리에 등장하는 영어로는 라일락꽃이지요. 순수 우리말로는 수수꽃다리라 부르는 꽃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편에서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이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이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알아 예,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노래였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부남이었던 청마가 비록 과부이긴 하지만 한 여인을 향한 그 사랑,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본성이고 그런 감정이기에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해해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 교무실에서 매일같이 마주하고 늘 저만치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편지를 써야 했던 그 청마의 심정, 그 고통, 그 가슴앓이 참 먹먹하지요. 청마에게 그것은 얼마나 행복이었고 또 저주였을까요? 사랑하면서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늘 가까이에 마주하면서도 멀리 해야만 했던 그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지적 같으면서도 말리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지었던 썼던 유치한의 시 중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물같이 까닭도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묵같이 바위같이 까닭도 않고 있어요. 근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정훈을 바라봤던 유치원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적었던 그런 글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청마의 사랑은 순간적인 애욕도 일시적인 욕정도 아니었을 겁니다. 정훈이라고 하는 여인은 청마에게는 이상의 여인, 구원의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1년 12달이 가도 청마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요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순수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는 시와 편지를 쓰고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기도와도 같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가 통했는지, 그 사랑과 정성이 감복했는지 마침내 바위처럼 꿈쩍않고 묵같이 까닭않던 그녀의 마음에 서서히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려 3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배달되던 편지와
시편에 그녀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애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플라토닉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농염한 사랑이었는지, 그런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호사가의 관심거리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지었던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이렇게 대하노라 보면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과 영혼까지 오고 갔던, 충분히 사랑하면서도 애달프고 애달프면서도 충분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면 민망하고 아니 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여인 가슴 먼 창만 바라보다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니라. 무제원으로 무제일로 이용도가 지었던 시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어떤 여인네의 고시조 작품 마냥 오면은 민망하고 아니 오면 서글프고, 참 솔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단아한 사랑이다 싶습니다. 거북했던 사람, 그러나 참 다정했던 사람, 만나자니 민망하고 그러다가 아니 만나자니 슬프고, 그 경계선에서 정작 만나면 그저 이심전심으로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주고받았던 사랑. 정훈과 사랑을 나누게 된 이후 청만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단 한두 시간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길은 험했고 버스는 느렸지요. 정훈 역시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나 아무 말 없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돌아가도 서로를 존경했기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저 하염없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겠지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시가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 시가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중고등학교 때 이 행복이라는 시를 이렇게 베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유치한의 이런 사랑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다가 나이 들어서 이 유치한의 생을 접하고 나서 이 시가 더 절절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던 여인 정훈과 3년 만에 맺어졌던, 그 당시에 그때로 알았던 이 청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없이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촌. 약간 청마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정훈과의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청마와 정훈 간의 사랑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 시편인 행복이를 남기게 되었죠. 근데 청마는 이제 나중에 통영을 떠나서 부산 남여자 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1967년 2월 13일에 그리운이요 그러면 안녕이라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월 13일 그날 밤에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인사들과의 술자리에서 청마는 평소 고혈압 때문에 사이다만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술도 마시지 않았던 청마가 부산의 수정동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만 버스에 부딪혀서 죽게 되고 맙니다. 천국에는 우체국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정훈에게 보냈던 편지는 그날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세상을 뜰 때까지 청마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려 20년 동안 정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 이렇게 보냈던 청마만 정성이었을까요? 편지를 받았던 정훈도 정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많은 편지를 꼬박꼬박 보관해 둡니다. 정훈도 청마에게 얼마나 편지를 보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정훈이 알뜰히 모아놓았던 청마의 편지는 6.25 전란 때 불타버린 예전 것을 제하고도 남아있는 것만 무려 5천여 통이라고 합니다. 청마가 죽은 후에 당시의 주간지에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 계기가 되어 청마의 편지 중 약 200여 통을 줄여 같은 제목의 단행본이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러브레터가 책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주문이 몰려들면서 이라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지요. 그것이 유치원가 이영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명인의 러브스토리와 러브레터를 엿보는 그런 호기심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베껴서라도 멋진 연애시와 연애편지 한번 써보려는 그런 독자 대중의 심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약간 그런 시절에 그런 풍경이 지금처럼 이메일로 끝나버리는 이런 시대엔 좀 그립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연예인의 별별 잡다한 러브스토리가 연일 방송과 인터넷을 장식하고 연인 간의 사랑 고백은 무슨 거창한 이벤트를 벌여야만 대단한 건 줄 아는 이런 세대의 풍속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청마를 지금의 시점에서 윤리적으로 비난하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훈과의 사랑도 지나치게 미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청마의 부인이었던 권재순 여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지요. 권재순 여사 역시 청마와 오랫동안 연서를 주고받았고 집안에 별 벌이가 없을 때는 유치원 부모 생활을 하면서 가게를 돕는가 하면 만주에서는 함께 고생을 하다가 어린 아들 하나를 언 땅에 묻고 남편을 독촉해서 통영으로 귀환케 하는 등 삶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청마의 그 서한집, 즉 청마가 정훈에게 보내서 책으로 냈던 그 책의 인쇄마저 권재순 여사가 아닌 정훈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훈은 그 돈을 시 전문지 현대시학의 작품상 기금으로 기탁했지만 말입니다. 예, 제가 행복을 이야기하다가 유치한의 행복이란 시로 넘어왔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길게 유치한과 정훈 간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 목소리도 좀 이렇게 가라앉았고요. 이 제 방송의 제목이 횡설수설 인문학인데 횡설수설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청마가 정훈을 바라봤던 3년간의 그 기나긴 세월의 그 가슴앓이, 네, 그 마음을
아까 초원에 담았다면 또 이 노래에도 한번 담아봅니다. 밤별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는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하나가진 눈물 보이면 세상 모든 슬픔이 내 가슴에 와닿고 내가 웃는 그 모습에 세상 기쁨 담길 때 내 가슴에 환한 빛이 따뜻하게 비쳤는데 안녕하며 돌아서 뛰어가는 내 뒷모습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How can I live without you? Don't want you Don't wanna let you go Come back to me baby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예, 지영선이 불렀습니다. 가슴앓이.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마와 정훈의 사랑. 네, 지금 제가 청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정재찬 한양대 국문과 교수죠. 시를 잊은 그대에게 부제가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뽑아다가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강이고 좋은 책입니다. 예, 정말 횡설수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행복을 얘기했다가 짝사랑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었네요. 어쨌든 누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저는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죠. 해피하우스, 해피랜드. 근데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용은 happen이라고 합니다. happen 하면은 무엇이 발생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발생하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사전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쳐 있습니다. 저 happen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우연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원어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 행복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은 우연히 온다는 겁니다. 뭐 로또가 맞았다든가 뭐 어떤 그런저런 이유들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이나 내가 어떤 것들이 관여해서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나한테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놀랍고 더 기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내 손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행복, 해피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반면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축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l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신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맨 마지막 예배 시간에 축도합니다라고 할 때도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bless의 명사형이 blood, 피입니다. blood, B-L-O-O-D. 그리고 동사형은 ble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축복인데 왜 피라고 하는 섬뜩한 단어가 연결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서양의 문화랑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주체가 하늘로부터 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이렇게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다가 바쳤다 그러는 거죠. 즉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축복,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럽니다. 모든 가족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록 본인도 졸리고 피곤하지만 음식을 시작합니다. 또딱또딱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을 깨우죠. 가족들이 씻고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서 당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 놓은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록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님은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 가족들이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죠. 이때의 행복이 축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있지만 반면에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뺏길 수가 없는 그런 복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 해피보다는 축복, 블레스가 더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뺏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한 가정이 아니라 블레스한 가정을 꿈꿔야 되지 않겠을까요? 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넌 좋은 사람. 평생 살아가다 수많은 인연 그중에 너를 만난 건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도 전할 수 없었나 가만히 널 바라보면서 너의 손을 잡고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로 너를 위한 노래할게 바라만 봐도 넌 좋은 사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고
Carpe diem,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 얘들아. 그리고 비범한 삶을 살아. 책보다도 영화로 더 유명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유명한 명구이죠. 나름 이름께나 날린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즉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부도난 수표라면 미래는 약서어음이고 현재는 손에 쥔 현금이다 라고도 합니다. 즉 참된 삶, 진정한 행복은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아닌 바로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그 삶을 누리라는 것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카를 부세가 지은 산 너머 저쪽이라고 하는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네. 아, 나도 친구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그런데 중국 남송의 유학자였던 나대경이라는 사람이 지은 한림옥로라는 문집 가운데는 방금 카를 부세가 지었던 시와 아주 비슷한 그런 또 시가 한 시가 실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이 보이지 않아. 집신 신고 산꼭대기 구름 속을 다 밟고 다녔네. 돌아와 우연히 매화가지 잡고 향기 맡으니 봄은 나뭇가지 끝에 이미 와 있었네. 비록 지리적으로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근 1천여 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이웃집 담 너머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는 가까운 곳에 행복이라고 하는 보물을 두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것만 갖기만 하면서 먼 곳에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도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두운 밤과 같지요. 청명한 날에도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마음은 비 오는 날처럼 어둡기 마련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저 산 너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집 앞마당에서 지저귀고 있는 새가 바로 행복의 파랑새이겠지요. 파랑새가 가까이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 새가 파랑새인지 참새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화두청산이라고 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청산이 거기 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럼 지금 당장 이 방송을 잠깐 멈추시고 그분께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한 통 드리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말 필요 없겠지요? 지금 뭐하고 있냐고, 식사는 했냐고,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우시다면 보고 싶네 라고 한마디 건네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하는 여러분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분도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2003년에 상영되었던 손예진, 조인성, 주승호 주연의 더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인성과 손예진이 같이 조인성의 외투를 뒤집어쓰고 비오는 캠퍼스를 달리던 장면이 심쿵하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아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OST로 사용되었던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나에게 넌,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